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새 상영 중인 덩케르크란 영화를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덩케르크에서 한 4, 5만 명 되는 영국군, 프랑스 군을 영국의 군함뿐만 아니라 민간 선박까지 동원되어 가지고 기적적인 구출을 하는 장면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서 당시에 처칠이 했던 유명한 연설의 한 구절이 나옵니다. We shall defend our island, whatever the cost may be. We shall fight on the beaches. We shall fight on the landing grounds. We shall fight in the fields and in the streets. We shall fight in the hills. We shall never surrender. 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섬을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 우리는 해안에서 싸울 것이고, 적이 상륙하는 데서 싸울 것이고, 거리에서 싸울 것이고, 들판에서 싸울 것이고, 필요하다면 언덕에서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 연설을 한 게 바로 1940년 6월인데, 그때는 히틀러가 승승장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프랑스를, 그 막강한 프랑스를 6주 만에 프랑스 군을 무너뜨리고 항복을 받고, 그 전에 폴란드, 그리고 노르웨이, 벨기에, 네덜란드를 다 휩쓸고 해서 이제 유럽의 패권자가 된 순간에 오직 해외 공군력을 믿고 영국을 지키고 있던 처칠이 한 유명한 연설입니다. 덩케르크에서 35만 명이 구출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만약 그때 그 35만 명이 독일군한테 항복을 해버렸다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현실적으로 영국을 지켜낼 병력이 부족하고, 영국에서도 그때 마음 약한 사람들이 히틀러와 협상을 해야 된다, 히틀러를 인정해야 된다는 여론이 꽤 있었습니다. 특히 집권층 안에서, 공산주의를 싫어하는 집권층 안에서 히틀러를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협상론 쪽으로 여론을 끌고 갔을 가능성이 있는데, 기적적으로 구출된 이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처칠은 결사항전 자세를 취합니다. 결사항전 자세를 취하는 그 대목의 유명한 연설이 그 영화의 마지막에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넓게 보면은 가장 큰 피해를 본 나라는 러시아입니다. 소련입니다. 약 2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물질적 기여를, 병력상의 기여를 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미국은 뭐 전사자가 소련의 한 10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한 2,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봤을 때 2차 세계대전은 처칠과 히틀러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처칠과 히틀러의 대결이었다. 결국 처칠이 스탈린과 프랭클린 루즈벨트와 손을 잡고 히틀러를 무너뜨리는데, 그 대표 선수는 처칠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칠만이 유일하게 1930년대 초부터 어떻게 보면은 이 히틀러가 집권을 하기 전부터 히틀러의 위험성을 경고를 했습니다. 히틀러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히틀러가 집권하면은 침략주의적으로 나올 것이다, 그 예언을 했고, 드디어 2차 세계대전이 터지니까 여러 가지 국내외의 정세에서 자연스럽게 한때 정치적으로 몰락할 뻔했던 처칠이 전쟁 지도자로 역사의 부름을 받는 것이죠. 그리하여 결국은 약 6년간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와 처칠의 대결 구도를 놓고 연구한 책들이 드러 나옵니다.
존 루카스라는 사람이 쓴 히틀러 대 처칠이라는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읽어보고 아주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 루카스라는 사람은 이 책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940년에 처칠이 히틀러의 제1 라이벌이 된 것은 신의 섭리라고 생각된다. 현대사에서 처칠이 히틀러를 이해한 정도로 외국의 라이벌을 숙지한 경우를 나는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랬기 때문에 처칠은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뭐냐면은 처칠이 히틀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오랫동안. 그러니까 처칠은 히틀러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서 처칠의 히틀러의 전략, 생각을 알고 대응을 했다는 뜻인데, 반대로 히틀러는 처칠을 그렇게 깊게 알지 못했습니다. 처칠을 싫어하긴 했지만은 처칠을 제대로 연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칠과 히틀러의 대결에서 결국은 많이 아는, 상대를 많이 안 처칠이 이겼다는 이런 뜻입니다. 손자병법을 상기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히틀러 대 처칠을 쓴 루카스라는 사람이 두 사람, 이 히틀러와 처칠을 아주 재미있게 대조적으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히틀러가 국가주의자였다면 처칠은 애국자였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국가주의자를 흔히 우리가 내셔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애국자를 패트리어트라고 그래요. 그 차이는 뭐냐? 국가주의자는 국가의 적에 대한 정오심이 중심이지만 애국자는 조국에 대한 사랑이 중심이다. 애국자는 조국을 사랑하는 사람, 국가주의자는 조국의 적을 미워하는 사람,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조국의 적을 미워하면은 뭐 적개심도 생기고 용감하지만은 여기에 무리가 생기죠. 이성을 마비하게 하고 또는 뭐 학살이라든지 독재로 갈 소지가 있습니다. 애국자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처칠은 국가주의자라기보다는 애국자였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히틀러는 처칠을 호전적인 독일인의 적 시대착오의 반동주의자로 보았는데, 처칠은 히틀러가 야만 시대의 악당이 다시 난 것이다. 과학기술로 무장한 야만인이다. 이렇게 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칠은 히틀러를 문명 파괴자로 봤다는 겁니다. 문명 파괴의 야만인이다. 문명을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히틀러는 정오심이, 처칠은 관대함이 성격의 주조였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이라든지 그 사람의 연설 이런 걸 듣고 있으면은 말은 잘하는데 그 중심에 유머가 없습니다. 너그러움이 없고 균형 감각이 없고 오로지 유대인에 대한 정오, 공산주의에 대한 정오, 독일의 위대성에 대한 자랑, 힘을 존중하고 힘을 믿는 뭐 그게 일종의 뭐 야성이라든지 남자다움은 있을지 모르지만 너그러움이라는 것은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그러나 처칠은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처칠은 너그러운 사람이었다. 기본이 이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씁니다. 히틀러는 유머 감각이 전혀 없었으며 눈물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처칠은 눈물을 잘 흘렸고 위기 때도 유머 감각을 잃지 않았다. 아마 유머와 관계된, 명언과 관계되는 이 검색을 하면은 제일 많은 명언과 유머를 남긴 사람이 처칠 링컨일 겁니다. 처칠 링컨. 링컨도 남북전쟁, 그 60만 명이 죽는 남북전쟁의 지도자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 어려운 시기에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처칠도 유머를 잃지 않았습니다. 이 유머를, 정치인이 유머 감각을 갖는다는 것은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이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를 덜 살벌하게 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좀 편하게 합니다. 유머 감각이 없는 정치인들이 오늘날 한국의 국회를 메우고 있지 않습니까?
유머감과. 히틀러는 남에게 약점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썼으나 처칠은 약점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 약점을 숨기지 않는 지도자는 사실 어렵습니다. 지도자는 아는 척 해야 되는 자리니까요. 그러나 몇몇 지도자는 모르는 게 있으면 난 모른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경제에 대해서 자기가 잘 모른다는 것을 딱 전제로 하고 김재익 씨 같은 박봉환 장관 같은 사람을 경제 가정교사로 쓰면서 경제를 배웠고 드디어 경제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마음이 순수해야 가능한 것이죠. 히틀러보다 처칠은 역사와 전통을 중시했다. 처칠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운명의 여신은 관습에 등을 돌리는 사람에게 분노한다. 그러니까 전통주의자입니다. 이 보수주의가 전통주의자입니다. 이 지나간 역사, 전통, 미풍양속, 민족, 국가, 문화, 예술, 문명, 법, 제도 이런 것을 존중합니다. 존중한 바탕에서 고치자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혁명가는 그렇지 않죠. 부정하죠. 히틀러는 역사에 상당히 깊은 조예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존중했다고 보기는 힘들어요. 오직 독일 역사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은 강했는데 그 역사를 객관적으로 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했다고는 보기 힘들다 이런 뜻입니다. 루카스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칠과 히틀러의 차이를. 처칠은 현실주의와 이상주의를 교묘하게 융합하고 있었고 히틀러는 독일인 특유의 관념론에 기울었다. 히틀러는 독일 군대가 강력한 이유로서 국가 사회주의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독일군 병사들의 정신력을 아주 높게 평가를 했다. 히틀러가 관념론자라면 처칠은 원칙론자였다. 이 차이는 중요합니다. 원래 독일은 관념 철학의 출발지죠. 독일 사람들은 신비한 점이 있습니다. 영혼이라든지 초현실적인 것이라든지 초인이라든지 이런 권력에 대한 어떤 우상숭배적 생각이라든지 또 음악, 철학 이런 데서 드러나듯이 어떤 사물의 끝까지 궁극적인 의미를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미스테리한 면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게르만족이. 그런 점에서 히틀러는 그런 쪽에 빠진 독일적 관념론적인 면이 있다. 사실은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1920년대에 쓴 감옥에서 쓴 책대로 정책을 펴다가 망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나의 투쟁을 보면은 자기가 뭘 하겠다는 것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나의 투쟁을 실천한 사람이에요. 이게 관념론자의 특종이죠. 현실을 무시하고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나치, 국가주의와 사회주의를 결합시킨 것이 나치즘의 핵심입니다. 국가사회주의입니다. 국가주의는 애국심이죠. 적개심이죠. 사회주의는 뭡니까 이게? 사회주의는 평등주의고 사회주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이 또 있습니다. 양쪽의 장점을 합친 것이 국가사회주의입니다. 여기에 독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에너지를 결합시킨 것이 바로 독일이 세계를 상대로 6년 동안 싸울 수 있었던 힘, 에너지의 근거입니다. 문제는 그 에너지가 밝은 에너지가 아니라 일종의 다크 에너지였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히틀러도 독일 사람임을 피할 수 없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 루카스라는 사람은 처칠이 히틀러에게 이긴 것은 정치가가 혁명가에게 이긴 것이다. 이렇게 또 규정을 합니다. 정치가가 혁명가에게 이겼다. 정치가와 혁명가의 대결로 본 것입니다. 히틀러는 개혁보다는 국적이 더 중요하다.
국제주의보다는 국가주의 힘이 더 세다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신비화했습니다. 제3제국이라고 그래가지고 신비화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선전선동을 하고, 나치당 대회를 뉴렌베르크에서 할 때는 그걸 영화로 찍어가지고 리펜스탈이라는 이 유명한 다큐멘터리 여자 감독을 발굴해가지고, 그리고 1936년 베를린 올림픽도 거창하게 하고, 그걸 또 영화로 찍어가지고 민족의 재전이라는 영화로, 거기 송기정 선수가 우승하는 그 장면이 아주 극적으로 잘 찍혀 있습니다. 이런 조작에 강한 것은 이 국가와 권력을 신비화해가지고 국민들의 영혼을 빼앗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기술자였습니다. 괴벨스 같은 사람, 히틀러 같은 사람인데, 그러나 처칠은 그렇게 하지 않고 인간 이성을 믿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선동하는 것보다는 제도, 과학, 기술, 군사력, 외교를 통해서 연합국을 어떻게 조직할 거냐 하는 이런 전통적 방식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이게 정치가가 하는 일이죠. 그래서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흥분시키는 그 힘으로 세계를 정복하겠다는 히틀러의 야욕을 꺾었다. 그런 점에서 정치가가 혁명가를 이겼다.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누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집권하면은 산업을 국유화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히틀러가 이렇게 반문을 했다는 겁니다. 내가 왜 산업을 국유화하느냐? 나는 독일 사람들을 국유화하겠다. 독일 사람들을 국가에 종속시켜버리면 되는 거지. 그걸 사회와 국유화 차별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루카스는 처칠이 히틀러에 이긴 것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저작가가 연설가에게, 세계주의자가 인종주의자에게, 민주주의의 귀족이 인민주의의 선동가에게, 전통주의자가 급진주의자에게, 애국자가 국가주의자에게 승리했다. 이 전쟁은 수백만 명에게는 큰 재앙이었으나 그 결과 세계는 그 이상의 재앙을 면할 수 있었다. 여기 저작자가 연설가에게, 히틀러도 나의 투적이라는 책을 썼지만은 그 처칠이 쓴 제2차 세계대전 회고록 또는 영어를 말하는 사람들의 역사라든지 처칠의 이 책과는 비교가 안 되죠. 처칠은 영어를 아주 정확하게 감동적으로 구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 회고록이. 그런 기본적으로 글 쓰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히틀러는 연설 선동가였다. 세계주의자가 인종주의자에게 이긴 것이다. 요사이 말하면은 개방적인 노선을 그런 사람, 이승만 같은 사람이 인종주의자인 김일성한테 이겼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김일성이 말하는 민족주의는요, 그게 인종주의입니다. 내셔널리스트가 아니고 레이시스트, 인종주의자예요. 뭐냐? 한민족 중에서 김일성을 인정하는 사람, 김일성을 존경하는 사람만 민족으로 여기겠다. 남쪽의 종북 세력이 말하는 민족주의자도 같은 뜻입니다. 그것은 민족이란 이름으로 김일성을 추앙하는 사람들한테는 면죄부를 주고, 그 사람은 인권 탄압을 해도 좋고 핵 개발을 해도 좋다. 그럼 거기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다 반민족으로 모으는 그런 점에서, 이것은 좌익이 말하는 민족주의는 그게 민족주의가 아니고 인종주의자입니다. 진정한 민족주의자는 바로 이승만, 박정희 같은 사람이죠. 민족 전체의 국립 민복을 따진 사람이니까. 이렇게 전통주의자가 급진주의자에게, 급진주의는 이제 혁명가라는 뜻인데, 전통을 존중하는, 처칠이 쓴 글에서는 다 영국과 세계사의 역사적 흐름을 파악한 바탕에서 문제를 보려는 그런 자세가 느껴집니다. 과거 역사, 이게 고리타분한 게 아니고 정치인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죠. 트루만이 비록 대학교를 졸업 안 했지만 성공적인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그 소양의 핵심은
그분의 역사입니다. 역사를 많이 읽고 항상 역사를 생각하고 자신을 역사적 존재로 본 바탕에서 정치를 하니까 그 모습이 보통과는 달라졌죠. 그런 점에서 트루만, 처칠이 비슷한 전통주의자였습니다. 처칠이 히틀러에게 이겼다. 한국에서 그대로 하면은 이승만 박정희가 김일성, 김정일이한테 이긴 것하고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국민들, 민족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치를 한 사람과 계급적 적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정오심을 가지고 정치를 한 사람은 남북 간에 천당과 지옥을 만들었다. 그게 처칠과 히틀러의 대결의 한반도적 적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